네, 11장 맡은 김무성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제목은 이제 뇌와 사고이고요. 이제 11장의 개요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사고의 그 특수한 특성으로 인해서 그 특이함과 변칙성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뇌에 이제 크고 작은 하드웨어에 관한 많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사고의 처리의 바탕이 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대해 어떤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제 컴퓨터 지능을 목표로 한 이제 여러 차례 시도들도 있었고 동물의 뇌에 관한 실험과 이제 그리고 이제 인지심리학자의 인간 사고 과정의 연구 성과 등을 이제 복합적으로 연구한 끝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루는 파트는 이제 뇌가 다루는 실체가 우리 현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고는 뇌의 하드웨어 속에 실제를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형식 체계는 기호 체계로서 수학적 실제 영역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뇌는 활자형 기호 대신에 활성적인 요소를 가지는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보의 저장과 그리고 송신, 수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기호와 중첩을 이루는 데 반해서 종이 위에 존재하는 기호 같은 경우에는 정적인 실체로서 자리하면서 이들의 규칙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기호랑 실제 사물 간의 이제 동형성은 꼭두각시처럼 1대1 대응하는 것은 아니고 예시를 좀 들어보면 SNS에 올라온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 학식당에서 친구 A와 같이 밥을 먹는 사진 속의 김우성과 또 다른 사진에서는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기 위해 A의 친구 B가 부른 김우성은 서로 다른 표현으로 인물을 지칭할 수는 있지만 A랑 B 그리고 김우성 이 세 명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는 이 두 사진 속의 표현이 사실은 한 인물을 지칭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무서운 사실은 이제 거짓된 소문으로 만들어진 인물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실제 하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무서운 사실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고는 기술들의 3법으로 표현되고는 하는데 그 3법은 외현적이지 않고 내포적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포성은 곧 유연성이랑 연결되게 되는데 이는 가상의 세계와 여러 기술들을 혼합해서 분해하거나 재조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사고를 통해 만들어진 일련의 사건에 대한 이미지는 실제 현실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개미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위해서 어떻게 뇌를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다룹니다. 뇌의 생리적 체계는 어떻게 이를 가능하게 하는지 설명하는 파트이고요. 여기서 결정은 뉴런의 입구와 출력 채널 사이에 세포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해당 결정은 각 입력들의 총합이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은 0과 1 중에 하나, 즉 부정과 긍정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또 다른 뉴런에게 토스를 합니다. 이러한 입력들 중에 부정 입력 같은 경우에는 긍정 입력을 상쇄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표현에서는 0과 1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과 마이너스 1처럼 이렇게 상쇄해서 0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단순한 더하기 빼기의 연산 결과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고, 뉴런의 입구로부터 시작한 이온들의 펄스는 마지막에 축삭 종말에 다다를 때쯤이면은 여러 갈래의 펄스로 분화되거나 도착한 시기가 제각각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에서는 데카르트의 그 격언을 빌려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더한다라고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책에서는 개미굴을 이제 뇌에 비유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뇌, 즉 개미굴은 왜 제각기 다른 결과를 내놓을까에 대한 파트입니다. 우리의 뇌는 같은 해부학적 구조와 같은 사고의 작동 방식을 공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한 가지 사물이나 한 가지 사건을 보고도 사람마다 각각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렁이를 예시로 들어보면 지렁이의 뇌는 동형성 똑같이 우리와 같이 동형의 뇌를 가지지만 사고의 위계의 차이와 그리고 뉴런 개수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 동형성은 서서히 이제 무너지게 되고 결국 이제 A 지렁이와 B 지렁이는 서로 다른 지렁이가 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사람 A와 사람 B 이렇게 동형성이 붕괴됨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게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뇌 처리 과정을 담당하는 위치에 대한 견해의 차이인데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 레슐리인데 칼 레슐리는
기억에 관한 한 대뇌피질은 전체가 동일한 잠재력을 가지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와일더 펜필드는 이와 다르게 특정 사건들을 촉발시킬 수 있는 장소들은 극히 적은 단일 유런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대뇌피질의 여러 장소에 반복적이며 또한 국소적으로 포도화가 되어 있는데 이는 대뇌피질의 손상을 염두에 둔 진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제 기억이 뇌 전체에 분산된 역동적 과정에 의한 재구성이 될 수도 있고 국소 지점에서 점화되는 것 또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시가 나오는데 전화망을 예시로 들면 특정 지역에서 만약에 폭격이나 아니면 뭐 재난재해 같은 경우로 전화망이 손상이 되더라도 다른 지역의 전화망을 우회해서 그때 상황에 맞게 이제 연결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 통화를 시작한 시점 이전에는 우리가 어디로 이제 전화를 걸지 모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경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통화가 시작된 시점 이후에는 특정한 두 지점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통화 경로는 이때 경로를 특정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시각 처리의 특수성 파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개념 정리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망막 뉴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망막 뉴런에는 중심형 뉴런과 주변형 뉴런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망막 주위 부분에 그러니까 빛이 덜 비춰졌을 경우에는 망막의 뉴런은 발화 속도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발화를 아예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심형 뉴런은 망막상의 이 민감한 작은 원형 영역에서 중심부가 밝고 이제 주변부가 어두울 경우에 발화 속도가 증가하는 뉴런들이고 반대로 주변형 뉴런은 중심부가 어둡고 주변부가 밝을 때 발화 속도가 증가하는 뉴런들입니다. 만약에 중심형 뉴런의 증가 조건이 주변형 뉴런에 작용할 경우에는 주변형 뉴런들의 발화 속도는 느려지게 되고 이 역 또한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주변이나 중심부에 빛이 쪼여지는 색에 따라서 발화 속도가 조정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기관이 나오는데 외측 슬상체라는 기관이 나오는데 여기서 외측 슬상체 뉴런들은 망막 뉴런의 정보에 의해서 점화되는 일종의 중계 정거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망막 뉴런은 2차원 표현에 배열되는데 근데 외측 슬상체는 3차원 배열을 띠고 있음에도 망막 뉴런과 어느 정도 동형성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조금 실망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저도 똑같이 좀 느꼈습니다. 3차원 배열이면 뭔가 다른 게 있을 줄 알았는데 2차원의 표면과 이제 동형성을 띈다는 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외측 슬상체로부터 신호를 받는 시각 피질의 경우에는 단순 세포, 복잡 세포, 그리고 초복잡 세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 세포의 경우는 앞선 경우랑 비슷하게 점 모양의 얼룩의 조도 차이에 의해서 반응 양상이 결정되는 세포이고 복잡세포는 100여 개 이상의 다른 세포들에서 나오는 입력들을 기반으로 망막 위에서 특정한 각도로 방향을 잡고 있는 밝은 막대나 혹은 어두운 막대의 형상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복잡세포는 특정 방향에서 움직이는 보다 고차원적인 형태들 또한 감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 외측 세상체가 되게 재미난 세포인 것 같아요. 이거 저도 읽어가면서. 근데 그 결국 우리가 2차원 표면, 3차원을 인식하는 게 이 외측 슬상체? 이 어떤 뉴런들의 역할에 의해 가지고 되는 거라는 얘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 이게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깊이를 느끼게 해주는 건가? 이게 뭐죠? 뉴런에서 이제 빛을 수용을 한 다음에 외측 세상체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음, 앞서 말한 단순 세포 같은 경우에서 먼저 점 형태로 형태를 잡게 음, 되고 그다음에 네, 복잡 세포에서 이제 막대 같은 형태를 잡음으로써 이제 깊이나 약간 거리 이런 것들을 보다 네. 정확하게 하고 초복잡 세포에서 이제 3차원의 고차원적인 이런 형태들을 최종적으로 감지하면서 그 외측 세상체가 한마디로 이제 형태를 좀 보다 고도화해서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그 되게 좀 제가
그 신기한 거는 보통 예, 그러면 그냥 그 인식부터 우리가 이렇게 3차원으로 이해하는 것까지 그냥 파이프라인처럼 그냥 이렇게 필터를 거쳐가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인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속도가 어마어마해서, 어, 우리가 뭔가 인식해서 3차원으로 표현할 때의 어떤 속도하고, 얘가 이제 우리 지금 이 눈이나 이런 이 세포들이 그 뉴런들이 이렇게 3차원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이게 되게 신기해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외측 수상체가 3차원을 만들지는 못하고 뇌가 만들죠, 뇌가. 뇌가, 시각 피질 영역에서 그 네네, 3차원을 형성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사물을 단순히 이렇게 뭐야 점이나 이렇게 있다 네, 없다 이런 걸로 이렇게 구분하는 정도를 넘어서 외측 실상체는 그러니까 사물의 특징, 형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 예. 형태를 파악한다? 어,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각도라든가 네네, 뭐 컬러, 색깔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얘가 감지를 하는 거지. 단순히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걸 차원을 넘어서 망막에서는 그냥 이렇게 뭐야 필름에 막이 저기 예, 예, 향이 맺히는 거. 맺히듯이 예, 예, 있다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픽셀 우리 저 예, 화면에 예, 뿌리듯이 그런 것만 하는데 네. 이거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이런 거의 각도 같은 것들을 얘가 스상체가 그 감지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정보를 전달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시각 피질 영역에서 입체를 형성하는 역할은 거기서 하고. 어, 되게 그 메커니즘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사람 눈이 되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음, 카메라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능 차이가 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 3D로 그 지금 표현하는 것 그거 자체가 프로세싱 엄청 많이 잡아먹잖아요. 네. 그얘 영역이 또 하는 일이 왜 어텐션이잖아, 어텐션. 예, 예, 그 주목하는 거. 사물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역할도 얘가 해요. 그냥 외측 이렇게 수상. 화상을 뿌려주기만 하는 거는 망막인데 이 술상체 때문에 얘가 주의를 기울여요. 어떤 사물의 그 특징을 파악하려고 집중해서 보는 그 역할을 얘가 한다고. 그 얘는 약간 뇌의 어떤 그러니까 역할. 뇌하고 계속 교통을 하는 거지. 어, 직접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뇌 쪽에 가까이 붙어 있잖아, 얘가. 예, 술상체가. 약간 컴퓨터에 비유하면 약간 운영체계랑 비슷한 건가요? 운영체제. 네. 그 전 시간에 나왔던 좀. 네네네. 되게, 이런 기능이 있었나? 그래서 저도 읽어가면서, 외측 술상체? 이런 역할도 있나? 해가지고, 그럼, 그러면은, 그 망막에서는 그 아까 얘기한 점과 뭐였던 신호를 음. RGB의 픽셀 정보를 주고, 픽셀을 예, 인식하는 거고, 걔는. 예, 그리고 그 픽셀은 2차원이잖아요. 그쵸? 그치. 예, 근데 거기에 그 각도나 이런 특이한 3차원의 입체에 필요한 어, 정보, 깊이를 준다는 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깊이와 각도, 이런 것들을 얘가 인지하는 거지. 어, 뇌에다가 전달해주는 역할. 이거 뭔가 재미난 게 나올 것 같아서요. 이런 원리를 들으면 재미네요. 이런 원리로 만든 우리 그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요새 회사, 이제 그 인공지능 기능이 부착된 카메라, 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영상만 찍는 게 아니라 그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포착을 하는 거지. 사물에. 야, 근데 인공지능은 무지 느린데. 우리 눈의 해상도 이걸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만큼은 무지 느린데. 대단한 것 같아. 네, 멋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실상체가 약간 자율주행차로 따지면 라이더 센서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 라이더, 아니, 라이더는 아니에요. 라이더는 그 걔 자체가 깊이까지 인식하잖아요. 그 보니까 얘는 깊이만 얘가 인식하는 거, 깊이와 이런 각도 이런 것도 인식하고 평면적인 것은 이제 각막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것 같아요. 라이다하고도 라이다는 그 자체가 깊이까지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럼 그냥 모든 걸 감지하는 센서란 네, 말.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제가 좀 신기한 거는 이게 2D와 3D의 프로세싱이 음, 서로 다르다. 다른데 합쳐져서 뇌에서 그게 그 뇌가 3D를 구성한다. 네, 그게 신기한 거예요. 3D라는 건 어차피 뭐 자기장을 통한 뭐 어떻게 이쪽 네. 여기는 감지하고 여기는 감지 못한 이런 식으로 혹시 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게 아닌지 약간 궁금증이 좀 일바람 많이 하네요. 네. 아무튼 이거 참 재미난 기능이네요. 이 외측 스상체의 기능이 저는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양이, 원숭이, 그리고 인간의 세 종의 시각 피질의 동형성에 관한 파트가 나옵니다. 이 고양이, 원숭이, 인간 세 종의 시각 처리 장치들 사이에는 이 다음 두 가지의 동형성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뇌 후미 부분에 시각 처리를 담당하는 시각 피질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 종 모두 시각 피질에 각각 17, 18, 19령의 세 소영역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 소영역의 내부 깊숙한 곳에는 원기둥 형태의 조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원기둥의 개수는 개체마다 다르고 또 이제 그 개체 사이에서도 같은 원기둥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기둥 조직 내부에는 단순 뉴런들이 많이 발견된 층이 있고, 그리고 또 적게 발견된 층도 있고, 그리고 또 복잡 뉴런이 많이 발견된 층들이 있고,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세부층위까지 도달하게 되면 동형성은 거의 완전히 붕괴되고, 그보다 더 아래쪽까지 내려가면 이제 지문이나 서명 등과 같은 이제 개인 아이디 수준의 개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로 결합된 더 높은 수준의 신호를 얻는 과정 중에서 두 눈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통합하는 단계에서 고양이랑 원숭이는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게 되는데, 두 눈의 정보 통합이 고양이보다 원숭이가 조금 더 늦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는 각 눈의 신호를 처리할 때 더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인데, 이 점에 관한 경우에는 어떠한 종의 지능이 보다 높은 위계에 있을 때에는 시각 체계에서 다루도록 요구받을 문제들이 그에 상응하는 복잡성을 기대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 표지를 받기 이전에 초기 처리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뜻이고, 또 여기서는 갓 태어난 송아지를 예로 들었는데 성체소랑 다르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시각 체계 자체가 고성 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 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질에서 처리할 게 비교적 적기 때문에 반응이 훨씬 빠르게 되고, 그리고 반면에 인간의 시각 체계는 피질에 매우 깊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성숙하는데 몇 년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결정화에 대한 부분인데,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시각 피질 안에는 그 위치가 지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세포와 초복잡세포에서 발한 출력이 어떤 경위로 의식적 인식으로 변환이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물체는 시각 피질에 있는 물체의 서명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서명은 어떻게 의미를 도출하고 말로써 표현할 수 있겠는가를 책에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결정화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 결정화는 망막이 빛을 수용한 그 시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지능의 특정 부분이 망막 신호에 작용한 그 다음에서야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무질서한 사건들로부터 영역이 되게 되고, 그 집합은 일관된 하나의 구조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화라는 용어는 초기에 수많은 독립적인 이 발화들의 의미를 가져다주는 뉴런 모듈들로서의 점화를 뜻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할머니에 관한 예시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할머니와 깔때기 작용에 대한 그 예시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의 취사 선택과 내부적 사용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 피질의 전체의 정보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계시든 누워 계시든 이제 허리를 구부리고 계시던 간에 우리는 똑같이 할머니로 인식을 하게 돼서 우리는 다가가서 공손하게 인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뉴런 모듈들은 사본이 여러 군데에 퍼져 있거나 겹쳐 있는 식으로 가정해서 그 위치를 특정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경 복합체들에 관해서 다양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모듈의 존재가 우리 의식에 어떤 것을 알려줄 수 있는가입니다. 책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다뤄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식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뇌의 상태에 대한 기술의 층위를 이제 신호의 층위에서 한 단계 높여서 기호의 층위로 옮길 때가 된 것 같다고 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기호의 층위에서 기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설상의 신경 복합체들을 기호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호들을 휴면 상태와 각성 상태 이제 둘 중 하나로 될 수가 있습니다. 각성 상태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기호가 점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호는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가변적 이제 변화가 가능한 실체라고 봅니다. 또 각 기호의 활성 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변함 없이 발하는 특정 핵심 뉴런들이 있는데 그 핵심 뉴런들을 불변핵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호 활성 기호 층의 기술에서는 이제 휴면 상태랑 대비되게 하는 각성 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다른 기호들을 활성화시키거나 발화시킬 목적으로 메시지나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기호층에서 기술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는 이제 시계의 작동 방식을 양자역학 수준까지의 단계에서 논하지 않듯이 그 의식의 작동 프로세스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층위를 높이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의 프로세스를 기호층위로 올리는 것의 이점은 기호는 사물을 이제 기호화할 수 있지만 뉴런은 기호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호는 개념을 하드웨어로 실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 혹은 상상 속의 세계와 상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호들의 점화 패턴 방식은 실생활에 이제 대규모 사건들과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 지금 이 작가님이 기존에 이제 앞에는 뉴런이라고 하는 뉴런을 통해서 그 신호들이 이제 뇌에 이제 맺히는 어떤 과정이 설명을 했다면, 근데 그 신호들이 뉴런에 맺히는 어떤 형태나 구조는 그게 쪼개고 들어가 보면 이 결국 개별화되고 동형성을 찾기가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신호의 체계에서 이제 기호의 체계로 넘어가면 이제 기호는 이제 그 신호라는 덩어리에 뭔가 의미를 붙이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호가 이제 결국 이 동형성의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재밌네요. 어쨌든 기존의 앞에 체계는 이제 우리 앞에서 PQ 체계, PQ 뭐 다시 체계 뭐와 같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만 동형성이 이렇게 딱히 있지 않지만 어떤 그 활동들을 의미를 부여하는 기호의 체계라는 걸 가져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되게 재밌네요. 기호라고 하는 걸로 동형성을 찾아간다. 재밌네. 여기 신호에서 어떻게 저는 기호로 넘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현재 뇌에서 이제 저 박주환 대표님도 이렇게 프로세스를 지금 쭉 이제 대상에서 막막에서 저희 슬상체에서 뇌 안으로 시각피질까지 갔는데 시각피질 안에서 갑자기 기호를 생성한다는 것이 그럼 그 안에 어떻게 해서 기호가 생성되죠? 인간만이 기호를 생성하는 건가요? 교수님? 이 부분은 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동물들은 기호 생산을 못하지.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그, 그러니까 개념을 만들어내는 단계거든. 이게 이제 지성 음, 단계인데 여기에서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러니까 음, 왜 칸트의 그 인식 체계 보면은 감성, 지성, 이성 3단계로 이루어지잖아.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감성 단계에서는 그냥 신호들의 집합이에요. 그 사진 찍히듯이 그냥 이미지가 바깥에서 들어온 그 상이 그냥 저기 뭐야 그 뉴런 세포에 이렇게 각인이 되는 고까지. 그건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밖에 없는 거지. 있다 없다. 붙었다 안 붙었다. 그런 것만 이제 되는 신호 단계인데 이게 이제 의식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기호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성으로 이해가 되는 거라 개념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이거는 연필이야, 뭐 컴퓨터야. 벌써 이렇게 연필이야, 컴퓨터는 다 인간이 만든 기호잖아, 그게. 명칭을 붙이는 네. 그 개념을 만들어 나가는 그 만들 수 있는 단계가 이게 지성 단계에서 이루어지거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호 음, 체계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의미가 교수님들, 부여된 거지. 그, 신호들에다가. 그 뭐 신호, 프로그래밍에서 본다면 0과 1 비트로 쭉 된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전기 신호일 뿐이지. 근데 그거를 뭐 바이트 이렇게 뭐 8개, 16개 그 바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8개 바이트를 만들어서 000001은 숫자 1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기호화되는 거지. 그때부터. 음, 그런데 지금 그 컴퓨터는 저 수학 언어 그런 기호의 그 컴퓨터의 기호와는 좀 여기서 얘기한 고정된 실체라고 볼 수 있지만 인간 기호와는 원래 이 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체계를 개념화시킨 기호라고 해도 실제로 그 기호가 마중물대에서 대응할 때는 지금 가변적 실체라는 것은 그 기호가 또 변해서 마중 나올 수 있는 유연성 있는 기호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네요. 좀 예. 아, 컴퓨터에서는 기호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렇죠. 인간이 다 의미를 부여한 거지. 음, 그렇지. 얘는 그냥 0과 1의 비트를 조합을 해가지고 바이트로다가 어떤 문자에 그러니까 0과 1이 몇 개가 조합이 돼 있다라는 것만 그냥 계속 그 컴퓨터에다 뿌려줄 뿐이지. 그걸 우리가 문자로다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줄 뿐이지. 컴퓨터 내부에 저장된 그 애는 그냥 신호들밖에 없어. 기호가 아, 없어요. 그렇죠. 기호라고 그걸 할 수 없. 우리가 해석을 해서 화면을 보여줄 때 아, 이제 문자로 보여주고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거를 기호로 인식할 뿐이지. 예. 예, 컴퓨터하고는 다르죠.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은. 지금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기호의 정의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신경 복합체라고 기호를 정의해 버렸으니까 이거 기호는 일종의 살아있는 거네요. 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하고 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기호하고 같은 거예요. 기호학에서 얘기하는 기호. 어, 그렇죠. 그렇게 예. 명명한 거죠. 이게 여기서 그런 문장이 나오잖아. 그 1대1 대응이 아니다. 음, 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우리가 이걸 핸드폰이라고 딱 1대1이라고 생각을 보통 우리가 하는데 사실 우리 뇌는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걸 핸드폰이라고 부르질 않고 뭐 중국 애들은 이게 쇼인지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미국 애들은 셀룰러 폰이라고 이걸 부른다고. 그러니까 네, 기호가 다른 거지. 같은 사물을 보고. 그렇지. 예. 그래서 인간의 뇌의 특징인 거죠, 이게. 지금 네, 그 기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성,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에서의 그 신호 구조, 우리 신체 내에서도 신경 전달하는 데까지는 컴퓨터가 똑같이 신호 체계예요. 그냥 0과 1의 조합이나 다름없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의식하는 순간 기호화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교수님 결국은 이제 그 이분이 설명한 이 챕터에 설명하려는 게
뇌의 어떤 그 작동 원리들을 막 우리가 음, 인식하는 거 이런 거 설명한 다음에 결국 사고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렇지.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맞아. 기호의 체계로 넘어가는 예, 거잖아요. 그 순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어, 앞에서는 그냥 그 단순히 음, 점막이나 외상슬체나 뭐 네, 얘들이 그러니까 신호로 그냥 뇌로 전달하는 것까지면은 앞 단계고 지금 여기 네, 기호층위로 올라오면은 그거를 이제 인식하는 단계. 네. 그럼 이제 의미가 부여가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기호화된다는 얘기는 벌써. 그래서 똑같은 신호라도 사람마다 달리 기호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고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런 어떤 체계로 넘어간다. 누구나 인식은 똑같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그 동영성이라는 게 있진 않고 음. 각각 사람의 뇌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금 그게 사고의 과정에서 이제 동영성이라는 게 이제 부여가 된다. 기호를 통해서. 그래야지 그래서 사고를 날 수 가변적 있죠. 실체라고 그랬잖아. 가변적 실체. 예, 그렇죠. 기호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다. 음, 그렇죠. 이건 기호학을 완전히 이해한 수준에서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소시르의 기호학을 이 사람은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네요. 왜냐하면 소시르 이전에는 기호는 그냥 신호들의 집합에 불과했거든. 음, 그때는 의미까지를 포함하지 않는. 음, 그래서 1대1로 대응이, 그러니까 사물과 그 우리가 단어를 매기더라도 그게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믿었거든. 근데 소시르 때부터 그게 아니다. 우리가 임의로 붙인 거다. 기호의 의미를. 그 음, 되게 중요한 그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 언어학 공부할 때 이 기호라는 거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아직도 일반 사람들은 사물과 우리가 붙인 이름은 1대1 대응한다고 다 믿고 있어요. 음, 근데 아니라는 거지. 지금 이 사람도 그걸 좀 완전히 이해하고 문장을 썼어 보니까. 예. 예, 그냥 이름을 그냥 임의로 붙인 거야. 그냥 기호의 의미를 붙인 거는. 예. 음, 그렇죠. 고정된 실체가 아닌 거죠. 네. 이제 뒤에 이거 저도 이제 까지 보긴 했지만은 되게 재미난 어떤 음. 그 절차인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진행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기호들의 크기에 관한 파트입니다. 어떤 사고를 이제 문장으로 표현을 할 때 그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낱말이나 혹은 관용구의 크기는 어, 짧기도 하고 때때로 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언어의 분놀림이라고 책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그 사고의 분놀림과 동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언어의 분놀림을. 그래서 기호들은 되게 이러한 크기의 개념들을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 뇌 안에서의 보다 복잡한 문제와 고등관념의 표현은 여러 기호들 간의 복잡한 활성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관한 일반적 구별과 원형 원리에 대해서 다루는데 사고는 일반적으로 범주, 개체, 부류, 그리고 사례, 그리고 사례 사이의 구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호들은 활성화되는 맥락에 따라서 이 다음과 같은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 네, 가장 구체적인 사건이 이제 사건 불의 일반 사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사고의 구별을 나타내는 목록은 이제 일반적인 위계성을 띠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기억 속에 이제 강력하게 각인이 돼서 후에 비슷한 다른 사건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그 해당 사건을 모델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직적인 위계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아까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출판물이라는 이제 대표적인 기호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옆집 철수의 할머니 집 벽난로에서 불타고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라는 이런 구체적인 표현들을 도출할 수는 없듯이 사례 기호들은 부류 기호들과 나란히 존재하게 되면서 이는 이제 부류 기호의 활성화 양상이 꼭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사례 기호는 이제 그들의 속성을 부류로부터 상속받기도 하는데
부류로부터 파생된 사례기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부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전제를 상정해서 사례기호에 살을 붙이게 되는데, 이러한 전제들은 잠재적 점화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 부르기호 안에 구축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전값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내전값은 새로운 사례기호에 의해 대체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새로운 사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네네. 되게 좀 용어가 애매하게 부류 기호라고 하는 거하고 그 사례 기호라고 하는데 이게 그 번역이 약간 좀 부류 기호 하니까 뭔가 그 다른 건 아니고 부류 기호는 그 클래시스 이렇게 그 분류 기호 같은 거고 그 사례들은 인스턴스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부류라고 했을까 부류? 부류? 부류란 단어가 있나요, 원래? 그 저는 부류란 이해하기가, 단어도 써. 예, 아, 예. 그래요? 이게 같은 분류, 부류의 사람들이야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 분류, 아, 예, 그러네. 예, 그렇긴 하네. 예, 아, 예. 그러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할 때 쓰긴 하네요. 이제 이 용어가 되게 헷갈렸어요, 막. 근데 그 클래시스? 뭐 이렇게 이해하니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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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해서 참조로 말씀드립니다. 좋아. 그런 코멘트가 필요해. 그냥 대충 넘기지 말고 네.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 네. 저도 이제 번역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덕분에 잘 이해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뭐야 위에 문장들 다 이해했죠? 아, 네. 예. 100% 이해했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이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그왜 프로그래밍에서도 그게 뭐야 그러니까 특수화, 스페셜라이제이션, 일반화, 음, 제너럴라이제이션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 그렇죠. 근데 글로벌라이즈 하면은 제너럴라이즈 일반화 시키면은 상당히 상위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그 편집 뭐 이건 출판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게 이제 그 교통수단이 가장 상위 개념이거든. 음. 그럼 교통수단에는 해상교육 교통수단, 육상교통수단, 뭐 수상교통수단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분류가 되고 그러면 육상교통수단도 다시 뭐 4륜차, 3륜차, 2륜차 이렇게 구분을 하고 뭐 음. 기차도 또 이렇게 다륜차 이렇게 구분하겠죠. 그러면은 또 4륜차 중에서도 트럭, 버스 이렇게 화물차, 그 승용차 이런 식으로 또 분류를 하고 그 계속 이렇게 가지를 쳐나가거든. 그럼 음. 맨 상위 분류 측에서 뭐야 교통수단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오토바이인지 자전거인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 교통수단이라는 게 워낙 범위가 넓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한 사례, 자전거, 뭐 오토바이, 뭐 그 승용차 이런 거 수준은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죠. 이제 거기서는 분해가 돼가지고 부품이 되니까 이제 음. 차라고 하는 교통수단의 입장에서는 최하 단위죠. 그게 이제 인스턴스, 여기에 구체적 사례가 되는 거고 사례 기호지 그게. 네네, 그리고 그렇죠. 제일 꼭대기에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부류기호예요. 부르기요. 예, 그 해상교통, 육상교통 이것도 부류기호예요. 왜냐면 밑으로 또 쪼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맨 밑에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더 쪼갤 수 없는 단계까지 가면은 그게 이제 사례 기호가 되고 위에 것들은 다 부류 기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류, 사륜차 하면은 사륜차가 얼마나 종류가 많아. 네, 그래서 그렇죠. 걔는 이게 어떤 차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류일 뿐이야. 그럼 교수님, 거기 발현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매니페스테이션? 어디? 그, 육은 한 부류의 특별한 종류의 사례인 발현이다. 그러면서 발현, 어떤 발현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manifestation이라는 영어 단어 뜻은 여러 위에 가지를 올려보낸, 포괄한 이런 의미예요. manifest란 말이.
포괄한. 여러 가지를 포괄한 거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매니페스트의 정도가 점점 커지죠. 그렇죠. 교통수단은 상당히 매니페스트 된 거죠. 어. The most manifested 레벨이 이제 제일 상위 단계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매니페스테이션의 정도가 떨어지는 거고 최종 단계가 되면 구체적인 게 되는 거죠. 실제 사례, 인스턴스가 그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스턴스의 클래스는 음. 매니페스트라고 이 인스턴스의 매니페스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발현? 그렇죠. 위에 것들은 어, 어, 상위의 그 부류들, 그 예, 클래스들이죠. 예. 얘들은 매니페스트 된 거죠. 밑에 것들을 음. 매니페스트 해서 그걸 만든 거죠. 그러면 어떤 용어적으로는 저 비슷한 용어네요. 예, 예. 발현. 그 발현이라고 하는 표현. 프로그래밍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모듈러 프로그래밍 할 때 네네. 그 시스템을 이렇게 서브시스템으로 쪼개고 그거 서브시스템을 또 밑에 있는 컴포넌트들로 이렇게 쪼개 나가잖아. 그 네네, 결국 그렇죠. 최종 끝에는 명령어라고 그냥. 그렇죠. 예, 명령어로. 그것들이 좀 모여서 뭐 펑션이 되거나 컴포넌트가 되고 그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펑션이 되고 펑션들을 모아놓으면 시스템이 되고 이렇게 네. 네. 계층화가 돼 있지. 그러니까 똑같은 그 논리들이 곳곳에서 쓰이는 거죠. 음, 생물학에서도 분류 체계를 그렇게 만들잖아. 그러면 그 교통수단의 발현으로 음, 자전거가 있다. 뭐 이렇게 발현체로? 뭐 이런 용어가 말이 되나요? 거꾸로지, 거꾸로. 자전거의 발현체는 교통수단이다. 자전거 오토바이들을 이륜차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륜차라는 게 이제 매니페스트 된 거지. 그 과정이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예, 표현을 쓰는 예, 거고, 그 결과의 그 단어는 이제 클래스쓰고, 예. 아, 그렇지. 네네네. 여기 용어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툭툭툭 나오는데, 예. 그냥 뭔가 설명 없이 툭툭툭 나와요. 그래서 궁금하긴 했어. 그러니까 뭐, 그 분류와 사례는 대충 알겠는데, 그럼 저건 음, 뭐지? 그렇죠? 이 발현이라고 하면 보통은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뭐가 튀어나오는 걸 튀어나오는 발현이라고 그러는데 거잖아요.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렇죠. 음,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이제 기호는 소프트웨어인가 하드웨어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뉴런이 이제 이중 현상에 의해서 중첩되거나 겹쳐지는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새로 생겨난 기호들에 의해서 내는 포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뉴런은 기호의 하위 구성원이 아니라 이제 여러 기호들 중에서 일부분으로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기호는 그 자체로서 뇌로 동작을 하게 되고 뉴런의 중첩성으로 인해서 그 기호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또 연못에 비유해서 최근 해결을 하고 있는데, 연못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의 물 자체는 동일하지만, 그래서 그 물을 들뜨게 하는 파도, 잔물결 등의 양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호의 활성화를 다른 기호의 활성화랑 구별을 하려면 각 뉴런발의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신경 발화 패턴을 가질 수가 있고 뉴런 집합 속에 공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지능의 추출 가능성인데요. 뇌에서 사고 과정이 발생하는 것을 규명하는 데에는 다음 두 가지의 문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뉴런 발의 낮은 층위가 어떻게 기호 활성화라는 높은 층의 흐름을 발생시키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층이 그 자체만으로 설명 가능한 이론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는 현대 인공지능 연구와도 이제 크게 맞닿게 되는데, 지능은 뇌를 제외한 다른 하드웨어에서도 작동 가능한 추출 가능성을 띠게 되므로 지능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 현상들은 이제 자연에서의 현상들과 같이 높은 층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근데 만약 지능이 뇌라는 하드웨어에 구속된 상태라면 계층 질서 덕분에 존재하는 이제 기타 다른 현상들보다 규명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굴이 지어지는 방식을 또 예로 들면은 해당 방식은 이제 개미들의 뇌 속 정보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체적 특성과도 함께 조응을 하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보다는 전자의 경우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 지능 부분이 결국 교수님 기호들을 요 아까 얘기한 그 클래스하고 그 인스턴스를 이렇게 좀 계층화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 이 계층 질서를 서로 이제 서로 비슷한 것들이 이제 서로 엮이면서 현상들, 요 어떤 클래스는 어떤 인스턴스와 이렇게 엮이면서 그게 그 관계를 잘 파악해가지고 정리하면 그 지능이다라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지. 예. 음, 그러면 그 분류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게, 그걸 지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지. 어, 발현해가는 과정. 예, 그 과정을 우리가 지능이라고 인스턴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인스턴스에서 클래스를 예, 발현해가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예. 예, 그게 지능이다. 이 되게, 정의가, 지능의 그러니까 정의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지능이 높은가 낮은가를 뭘 갖고 판단하냐면 분류를 잘하는, 그 자기가 얘기하는 레벨이 어디인가를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레벨이 왔다 갔다 해. 왜냐하면 한 가지 현상만 우리가 얘기 안 하잖아. 예, 어떤 그렇죠.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 개의 계층 구조를 가진 단어들을 조합해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거든. 예, 예, 그러면 A 단어를 쓸 때 걔들이 속해 있는 부류가 만약에 레벨이 1이라면 음, B 그룹에 있는 그 단어를 우리가 내가 말을 할 때는 여기서도 1계층에 속하는 단어를 써야 이게 레벨이 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쪽 그 부류에서 그 단어의 집단에서는 최상위 계층을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제일 낮은 거를 막 섞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모르는 그러면 거잖아요. 듣는 사람이 되게 힘들어. 그치. 왜냐면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해야 되거든.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하고 있는가를 내가 짐작하기 위해서. 그러면 피곤해요. 강의를 할 때도 그 레벨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보면은 TV에서 나와서 이렇게 토론할 때도 레벨이 다른 얘기를 막 섞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언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지. 대화가 안 되죠. 안 돼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졸아 이제. 왜냐면 예, 뇌가 피곤해가지고 예. 더 이상 듣기가 싫어. 예, 그래서 이거 사실 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게 지능이야, 사실. 아니, 지능의 정의를 이렇게 간단하게, 근데 제가 옛날에 어떤 걸 봤냐면, 영화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과학자들이 60년대인가, 30년대 과학자들이 이렇게 식물 쪽에 이렇게 연구할 때 맨날 하는 게 이 식물의 크기는 얼마고, 뭐, 이거 재고, 무게 재고, 뭐, 형태 그리고 뭐 하면서 결국 얘가 어느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찾는 일을 맨날 하잖아요. 그 성장 과정이라는 게 그거를 계속 기록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걸 왜 저렇게 하나라고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인스턴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얘에 대한 특성들을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음. 그래서 얘에 종합했을 때 얘는 어디 갔다라고 이렇게 클래스를 분류하려고. 근데 그게 지식의 과정이고 지능의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그지. 그게 지능이라는 거지. 그런 거를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 네, 그게 되게 단순하잖아요. 이름 네. 맨날 이건 뭐지? 이건 맨날 이것만 하는 건데, 이게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 지능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야, 맞아요.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능이 높은 사람은 그런 분류를 빨리빨리 그 머릿속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네, 내가 어느 레벨에서 얘기하고 있는가를 다 수준을 맞춰갖고 대화를 해요. 지능이 음, 높으면. 근데 음, 거꾸로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은 지능이 좋아져. 네, 그러니까요. IQ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프로그래밍 가르칠 때 너희들 프로그래밍에는 이게 계층화가 분명하다. 네, 레벨 그 명령어들을 조합해가지고
펑션이나 무슨 모듈을 만들고 그것들을 합쳐서 기능을 하나 형성하고 그 기능들을 합쳐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거를 계속 프로그램을 짜면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너희들 머리가 좋아진다. 실제 미국 실험 MIT에서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프로그래밍 과목을 듣기 전과 후에 IQ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예, 그걸 맞아요. 이제 저기 하지.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지겹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머리 훈련하는 이걸 도구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훨씬 재밌을 거다. 머리가 좋아지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렇게 내가 설득을 하거든. 아, 그게 근데 되게 맞는 말씀이 결국 그러면 인스턴스를 보면 많이 보고 그런 분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음. 새로운 인스턴스가 발견됐을 때 그게 훈련이 많이 돼 있으면 이걸 바로 그렇지. 발현시킬 바로 수가 그냥 있는. 하이라키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아, 되게 단순한 훈련인데 프로그래밍에서 레벨이 안 맞으면 안 작동 안 해요. 안 그 하죠. 변수도 왜 글로벌 레벨이 다 다르잖아. 그 네. 적용되는 범위가. 그걸 어디서 선언을 하고 어디서 불러서 쓰느냐가 하나라도 레벨이 틀리면 프로그램은 작동을 아예 안 해. 그러니까 그런 그 프로그래밍 훈련을 자꾸 짜고 해보다 보면은 뇌가 그렇게 구조화된다고. 그게 음, 지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하이라키 잘 그리고 하이라키의 포함 관계들을 잘 그려내는 게 핵심이네. 그렇지. 음. 그 아, 지겹다고 그러지 사람들은 그 과정을 맞아요. 지겨워하지. 지겹죠. 지겹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에서도 레벨이 틀리면 답이 안 나와요. 여기 우리 수학 네. 원장님 계시지만 레벨이 다르면 답이 안 나와요. 다 엉터리 답이 나와. 그 아, 레벨을 정확히 맞춰서 조합을 해야지 최종 답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수학을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지. 이 하여튼 지능에 지능이 대한 그거지 뭐 다른 게 있어? 지능이라는 게 그거지. 지능은 대단히 그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오묘한 뭐라고 생각했죠. 음. 이렇게 단순한 건지 몰랐네. 재밌네요. 대연이란 단어나 추출이란 단어 자체가 저는 중요해 보이네요. 그, 네,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학술에서도 훈련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중에 보통 정보 입력 단계에서 대부분 우리 교육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음, 실제로 추출을 평가하고 정보 추출 자체를 평가하는 그것이 중요한데 그 평가 측면에서 볼 때도 여기서 그 지능 평가가 이 발현이라는 거, 뭐 예, 추출이라는 단어, 나는 여기에 오히려 이렇게 그, 더 초점이 가지네요. 이게 추출, 그렇죠.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 훈련. 그 현상을 보고 걔가 뭔지 이렇게 계속 엮는 그런 훈련들이 되는 게 중요하네요. 그 문제를 보면 얘가 어떤 유형인지 딱 알게. 그 아니, 훈련하는 오늘 거네. 승준이가 안 왔는데, 그 저번에 우리 집 놀러 왔을 때 내가 그 OR 책을 줬거든? 예, 경영과학, 그 아, 풀어보라고. 그게 사실은 거기에 이제 선형방정식 중에 이제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 그 연립방정식을 단계별로 풀어야 돼. 음, 그래야지 최종 답을 구할 수가 있어. 목적 함수를 구하려면은 밑에 그 하위 레벨의 단계들을 먼저 풀어가지고 그 답들을 조합을 해서 최종 답을 내는 그런 과정을 계속 훈련을 한다고 그 책이. 그게 머리가 음, 좋아져요. 오화를 하면. 그래서 음, 미국 대학들이 지금도 그 경영과학을 필수 과목으로 하는 이유가 아이들 두뇌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야 기업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떤 레벨에서 무슨 그 판단을 먼저 하고 그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 상위 레벨 판단을 하고 그것들을 다시 조합해서 그 상위 레벨 그래서 최종 결정을 내릴 단계까지는 하위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다 정답을 내서 그걸 조합해가지고 답을 내야지 정답이 나오지 갑자기 중간에 그 단계를 과정을 스킵을 해버리면은 엉터리 답이 나오고 답이 말이 안 되는 게 돼요. 그래서 음, 그런 사고 훈련을 시키는 과목이거든, 그게. 근데 그게 어, 수리적 그 공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학도 이코노메트릭스라고 하는 게 완전히 수학이야. 그게 음, 행렬하고
그 방정식, 집합 이런 것들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문학에서 별로 안 가리키고 음, 그 요새는 경영학과 들어와도 그 과목들은 다 폐강이 되고 나는 미래가 걱정이 돼. 그렇죠. 그건 큰 네, 걱정이죠. 수리적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는 지금 경영자들을 양산하고 있어요. 기업에서, 저 학교에서. 교수님, 그게 그 발현의 방법인 거잖아요. 발현의 방법. 그러니까 발언하는 방법을 못 익히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요. 추출하는 방법. 예. 음. 결국 발현 자체가 문제 해결, 문제 푸는 거거든. 수학 알고리즘 그럼 자체 네, 맞아요. 발현이고, 그게 다른 말로 계층 구조니까, 음. 네, 그렇죠. 그 계층이라고 뭐 분명한 수 계층인데, 이제 문제는 그걸 교육에서 수의 계층으로 인지되어 있는 그 훈련을 일상 실생활이나 지금 뭐 다른 거기에서 다른 언어로 그 충분히 우리하고 관계되는 관계어로 이 수가 또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육은 수가 수로만 끝나버리니까 음, 의미 자체의 그 훈련이 응용화될 수 있는 그 훈련이 이 결국 이 같은 때 다른 언어의 개념으로 계속 인문학적 그 범주가 커져야 되는데 이런 게 음, 좀 아쉬운 거죠, 이런 게. 예. 음. 지금도 여기서 우리가 이게 바라보잖아요. 그게, 야, 이 책이 정말 놀랍네요. 이걸 재밌네요. 같이 통합적으로, 언어가 통합적으로 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호프스테터란 사람이 천재야 보니까 여러 분야의 그 정수를 다 알고 책을 썼어, 보면. 음, 문장 하나하나가. 그러게요. 아우, 재밌습니다. 자, 계속 또 진행하시죠. 네, 다음은 이제 기호 하나는 따로 분리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으로 파트를 시작하게 되는데, 세상의 사물들이 이제 다른 사물들과의 맥락 속에서 존재할 수가 있듯이, 기호 또한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부부가 한 몸이지만 남편과 아내로 이제 구분될 수 있듯이 기호가 서로 이제 분리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중으로 연결된 내 신경 회로망도 마찬가지인데, 어, 블록체인을 예시로 들자면 이제 이들은 서로 연결되면서 의미를 형성하지만 각 독립된 개체가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닌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짧게 이제 꿀벌들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이제 부류랑 사례를 오가면서 지능의 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꿀벌들의 경우에는 이제 벌집과 꿀이 들어있는 꽃 그 사이의 경로에 대한 정보를 기초 어휘와 같은 이제 기호로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 꿀벌들이 추는 춤을 통해서 이제 서로 반응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저 춤이 사실 뭐 구애의 춤이라든가 아니면 저 춤을 보고 따라갔다가 포식자를 마주치면 어떡하지와 같은 이제 미래의 걱정들을 하는 꿀벌은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걸로 봐서 인간과 이제 차이점을 보인다라고 이제 좀 재밌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밌지 않아, 저 문장이? 예. 미래 걱정하는 꿀벌은 아직 발견된 적이 없다. 그, 그, 그냥 기호를 보고 즉각적으로 행동을 그치? 하지. 그냥 예, 반응일 뿐이지. 예, 걔들은 미리 플랜을 하고 이런 그 이성의 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예. 불가능하지. 예. 해결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묻는 거야. 아니, 꿀벌이 생각이 많으면 문제가 있어요. 생각이 많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네. 다음은 이제 상상화에 대해서 다루는 파트인데, 한 명이 이제 낭독하는 동화책의 이야기를 여러 명이서 둘러앉아서 같이 듣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이제 각자가 발생시키는 부류랑 사례 그리고 기호들의 조합이 제각각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물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구성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이제 본인의 기억을 기준으로 기호를 생성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들은 이제 각각의 그 이야기들이 결국 동화책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현실에서의 이제 각자 개인이 정신적인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의 기호들은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사건들에 대해서 동영성을 띠게 되는데,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낮은 사건의 경우와 구분짓기가 아주 애매모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의 세계를 상상할 때 특정 기호들을 활성 상태로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상상을 편안하게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기호들은 더 높은 상호작용을 이뤄내고, 만약에 이제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경우를 상정할 때 대규모의 정신적 구조가 조응해서 의견 일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의 주관이 충돌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이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의 상상에 대한 유형들을 깊게 연구한다면 사람들에게 생각을 일으키는 이 기호들의 정화 패턴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인에서 상상화의 세계. 되게 재미난 얘기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어떤 집단에서의 기호를 어떤 바라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네요.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들, 공동체. 네, 음, 맞습니다. 네. 기호가 각각의 어떤 받아들이는 것들은 다 틀리지만 결국 공통의 어떤 그 기호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기호가 이제 쓰임을 받는 정신적 구조나 뭐 이런 의견 일치 뭐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음, 네. 음. 상상화의 세계는 뭐지? 저 단어는 특이하긴 하네. 어디가 내가 혹시 이게 모델링 이론하고 좀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모델링으로는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보은 씨가 보면은 책을 되게 철저히 읽은 사람이야. 그 이런 문장 보면은 어디가 떠오르는 거지, 지금 책에. 그지? 어, 아직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일단 감으로만 일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유, 네. 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다룬 이론 모델에서는 모든 물체들이 물리 법칙을 준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물리 법칙은 학문적으로 정의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제 직관적인 영역에서의 물리 법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블랙홀 주변에서의 질량 변화의 사례 이런 것이 아니라 버스가 우회전할 때 어느 다리에 힘을 줘야지 안 넘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지극히 일상적인 측면에서의 물리학 법칙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네, 하지만 상상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물리 법칙을 무시하고 날아다니거나 할 수 있듯이 직관적인 물리 법칙들은 가상의 것으로 충분히 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작동 방식이나 사회의 움직임 같은 이제 표상이 내재적으로 존재할 때는 이들은 덩이져서 존재한다고 책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때의 결정론은 단순성을 위해서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에 대한 우리들의 표현은 정밀한 물리 법칙만으로는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음. 이게 지금 요 어떤 물리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가상의 공간에다 표현하는 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피지컬 AI의 어떤 방법인 건데요. 이게 사실 기존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거나 막 그런 것들은 웹을 어떻게 3D, 2D로 표현하느냐, 3D로 표현하느냐의 정도의 차이였지. 거기에는 어떤 물리 엔진이나 이런 게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가상 3D나 그 인식할 때 뭐 2D에도 마찬가지지만 물리 엔진을 적용해 가지고 얘가 스스로 그 가상에 있지만 진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드는 그게 이제 피지컬 AI의 그 되게 중요한 컨셉이거든요. 아직 그런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지금서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 2D하고 3D의 어떤 그런 이제 디지털 트윈의 3D의 어떤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물리 엔진을 입혀가지고 하는 영역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게 2D로 지금 하는 게 스마트 팩토리 영역에서 가장 네, 중심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네, 피지컬 AI죠. 네. 피지컬 AI.
예, 근데 그 스마트 팩토리는 고정돼 있는 그 이 컨베어 벨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쉬운 건데 음. 이제 이 영역을 우리 일상의 어떤 물리 세계까지 가져오게 되면 이제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이게 중요해지는 게, 그러니까 공장에서 네, 물리적으로 이제 그 공장을 가동하고, 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실험을 하고 할 때, 네, 물리적으로 하면은 그 비용이나 위험 이런 게 상당히 높은데, 디지털 네, 트윈을 갖다가 구축해 놓고, 거기서 네, 가상 세계에서 실험을 해보는 거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성공하면 그걸 이제 다시 물리적으로 현장에다가 적용을 해서 뭐 생산 라인을 바꾼다든지 뭐 새로운 차 모델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거를 되게 그 스마트 팩토리 영역에서 연구들을 많이 하더라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는 CPS라고 그런 영역인데 그거가 이제는 과거에 디지털 트윈이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 거기다가 막 이렇게 기능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래밍 된 기능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음, 그거를 이제 요즘 비전 랭귀지 해가지고 비주얼 랭귀지 있잖아요. 그런 기반으로 저기 인공지능까지 합쳐가지고 얘가 보면서 언어를 인식하고 어떻게 로봇이 그걸 어떻게 행동할 것까지를 이렇게 한 셋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걸 음,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자율 운행할 때도 보는 것을 바로 인식해서 해석해서 음. 그 물리적인 어떤 이 손이 움직이든 바퀴가 움직이든 해서 그 공간을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연동시킨 거네. 네, 그렇죠. 거기까지 연동시킨 게 이제 피지컬 AI가 음. 갖는 그거죠. 그 핵심 문제 해결 방법인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아마 기업 그 생산 제조 회사들은 그걸 못하면 앞으로 경쟁력이 없어서 아마 세계 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피지컬 AI가 우리나라에서 매우 그 중요하게 2년 됐습니다. 이게 나온 지는 작년인가 그 CES에서 젠슨 왕이 피지컬 AI 뭐 시계 하면서 막 나왔거든요. 음, 그때가 시작이 돼서 뭐 갑자기 이렇게 되게 커진 단어가 됐죠. 음. 근데 로보틱스가 발전하면서 계속 더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인간 세계, 우리 이 세계에 지금 만들어진 데이터는 대부분 2D 데이터들이고 이 지성이나 이성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이라 음,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 피지컬 AI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음. 예, 이거를 지금 어 조만간 뭐 큰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 해보겠다는 것 같고 앞으로 좀 되게 유망한 영역이 될 것 같아요. 음. 학생들은 피지컬 AI를 기억하십시오. 더불어. 네, 다음은 이제 선언형 지식과 절차형 지식 이 두 가지로 구분돼서 설명을 하는 파트이고요. 먼저 선언형 지식은 이제 지식이 명시적으로 저장되어 있어서 백과사전처럼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선언형 지식이라고 하고, 절차형 지식은 사실로서가 아니라 프로그램으로서만 코드화가 된 경우에 절차형 지식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선언형 지식의 특징은 이제 지식이 국소적으로 코드화가 되었으며 퍼져 있지 않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절차형 지식의 특징은 이제 코드를 읽는 프로그래머는 이제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알 수는 있지만 이제 프로그램 그 자체 본인은 이제 어떻게 결과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부수 현상으로도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고, 책에서 나온 예시로 또 이제 각국의 언어 같은 경우에도 그 각 언어의 문법은 이제 강한 절차형과 약간의 선언형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이 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딱딱한 선언형 예시 문장 같은 경우를 이제 읽으라고 권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물리학 법칙과 이제 당위진 법칙들의 경우에도 주로 절차형 지식에 속하게 되는데,
반면에 이제 뭐 낙지 다리가 8개라든가 아니면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진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원형 지식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을 이는 이제 중간형 지식이라는 분류도 존재를 하는데 선언형과 절차형의 이 약분극단 사이에 양쪽을 섞을 수 있는 모든 조합을 이제 중간형 지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선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보나 음표와 같은 이제 절차형으로 기록돼서 전송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나 아니면 직접 부를 때는 이런 기호들이 아니라 멜로디나 음의 관계들을 이제 느낌적으로 출력을 해내기 때문에 선율 같은 경우가 이제 중간형 지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노래를 부를 때에도 뭐 어떤 사람은 이 메이저 키로 부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보다 2키 정도 더 낮춰서 부를 수도 있지만 같은 노래인 이상 이제 멜로디의 조합은 동일하게 들리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선율 같은 경우는 서로 점화하는 기호들의 개념으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제 선언형 지식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만약 질문을 시카고의 인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면은 대략 500만 정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덩이져서 대답을 하게 되고 절차형 지식 같은 경우에는 만약 본인이 사는 집에 거실에 의자에 총 개수는 몇 개입니까? 하면은 정확하게 4개다라고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메타 지식이라는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이 메타 지식이 어떻게 절차형으로 저장되는지 의식하지 않고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산에서 한 얘기네. 메타, 뭐 초월, 절차, 이게 다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잖아, 오늘 산에서. 네, 맞습니다. 응. 근데, 초월이라기. 그러니까 선언형 지식을, 대표하는 그 매체가, 우리가 보통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인문학. 네. 인문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선언형 지식들의 조합이죠. 그 절차형 지식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게 프로그래밍과 수학이 전형적이고, 그렇죠. 음. 그 철학책을 읽으면 선언형 지식 훈련을 받는 거고,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수학 문제를 푸는 거는 선언형 절차, 그러니까 절차형 지식을 쌓는 방식인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조합이 돼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요. 지금 어느 얘기도 하나만으로는 그 문제 해결을 다 못하니까. 그래서 이두 이제 가지가 그걸 조합이 되는 결합한 게 거. 이제 중간형이고, 음.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조합돼야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교수님께서. 네, 음. 근데 우리 교육은 약간 절차 쪽에 되게 많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게 참 우리가 미국 같은 아니면 유럽의 이런 같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일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나 뭐 이런 데도 뭐 그렇지만은 너무 절차형 지식 쪽에 많이 편중돼 있다 보니까 그- 그 인도가 전형적으로 절차형 지식의 네, 대국이지, 거기가. 그렇죠. 그것도 문제인 거야. 거기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음, 선언적 지식이 부족해요. 음, 아이들이.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절차형이라고 해도 그 아까 제가 잠깐 말한 대로 그 절차형이 선원형하고 합쳐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좀 표제적인 그런 음, 표면적 절차형이에요. 그러니까 고립된, 예, 음, 절차 자체를 배웠는데 절차가 활용되는 절차 사고가 아니야. 음, 그게 음, 수학을 하면서도 그 절차 지식이 활용돼. 나는 오히려 수학 공부에 지금 이제 오히려 요즘 아이들의 언어니까 컴퓨터 그 자체를 대학 가서 배우지 말고 지금 아이들이 정말 컴퓨터를 몰라요. 컴퓨터 언어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코딩 이렇게 하지 말고 언어를 그냥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어. 네, 그, 그렇죠. 그 컴퓨터 언어 자체하고 수학하고 잘 합쳐져서 그게 실제로 합쳐지는 언어 기반을 절차 지식이란다 그 언어 기반이 만들어지고 당연히 철학이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음.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 뭐 코딩 교육을 뭐 초등학교에 넣는다 만다 이런 얘기할 때 나는 이제 반대하는 글을 가끔 쓰는 이유가 이걸 가리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딩을 프로그래밍을 예를 들어서 무슨 인공지능이니 뭐니 이런 그 코딩을 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아이들한테 시킬 때 그 가리키는 교사가 선언형 지식과 절차형 지식이 겸비된 사람이면은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수학 공식 외우듯이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버리면은 아이들이 그 프로그래밍에 대한 그러니까 수포자 흥미를. 생기듯이 아, 프로그래밍을 아예 어렸을 때 그냥 지겨운 걸로다가 치부해 버리고 그 그냥 아, 내버려 두면 오히려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프로그래머의 그 저기 영역으로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는 애를 조기에 버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음, 맞아요, 맞아요. 예, 수학을 그렇게 재미있게 하나의 언어로 가리키면은 정말 어려서부터 수학에 그 친밀도를 갖고 성장을 하면은 걔들이 진짜 절차형 지식을 제대로 익히면서 성장할 수가 있는데 수학을 이게 무슨 그 시험 보는 도구로다가 지금 해서 공중외워가지고 문제 푸는 훈련만 시키다 보니까 애들이 지겨워가지고 수학이라면 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잖아. 이건 예, 교육자의 문제예요, 이건 사실은. 이게 저희 지금 딸도 그 정보교육이라고 지금 학교에서 받거든요. 인공지능하고 뭐 정보교육을 받아요. 우리는 이제 어쨌든 해보라고 했는데, 근데 너무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의 어떤 수준이 이걸 뭐 어떻게 정통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C 프로그램 가리키듯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냥, 학원 수준으로 가르칠 거야. 네, 학원 맞아요. 학원 수준. 수준인 거예요. 학원에서 근데, 프로그래밍 외워가지고 명령어 외워서 그 음. 뭐 풀고 문제 풀고 하는 그런 거. 음, 네. 그러니까 문제도 그렇게 나오고 음, 사실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현실의 어떤 문제를 프로그램화 시키는 절차화 시키는 음, 이런 어떤 훈련들을 시켜가면서 그 코딩은 좀 못해도 과정이 잘 돼 있으면 그렇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래서 교사들이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어 자체를 가르치는 교사가 지금 이 나누어 있다니까요. 그 예,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교사가 수학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수학을 하는 사람이 프로그램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 나눠 이게 맞아요.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아니,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의 그 교사들은 적어도 이런 어떤 박사급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두세 개 정도 컨버전스한 박사급 정도가 초등학교 교사를 하셔야지 우리나라 책에 이거 문제 있다. 이 외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잖아요. 계속 교육 수준이 초등학교 맞아요. 애들의. 저기 프랑스는 그 초등학교 교사들 가운데 박사가 엄청 많고 네. 그 저 핀란드 이런 데도 그 초등학교 교육에 고급 인력들이 투입이 돼요. 네.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게 잘 돼 있으면 중고등학교는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원래 눈높이의 간극을 맞추려면 정보량이 많이 해야 돼. 음.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해야 돼, 훨씬 더. 그래서 저도 우리 애기가 우리 그 딸이 별로 정보 쪽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지겹게 부모님 가르쳐서 때문에, 그래. 예, 부모님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지만 나는 그쪽으로 잘 갔으면 재미를 느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자기가 상상을 막상, 해봐. 네,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통수학 배울 때 2차 방정식 함수를 왜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모는 종이에다 그렸잖아. 네네. 이거를 그 예를 들어서 스크래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네, 요새 파이썬 이런 거 함수를 불러가지고 그냥 한 줄이면은 그래프 그리잖아. 그 네, 파라미터 값만 집어넣으면은 그래프가 쫙 이렇게 화면에 보여봐. 얼마나 재밌겠어. 얘는 하지 말래도 그거 프로그램을 짤 거라고. 그 수학 문제 풀 때. 그렇죠. 그게 같이 그걸 병행을 하면은 재미있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걸 음, 맛을 아는 사람은 프로그래밍이 재미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명령어 외워가지고 뭐 짜라, 뭐 짜라 해가지고 그 숙제 해가지고 그 지겹게 맨날 그냥, 어? 비슷한 반복된 그 수업을 들으면은 얼마나 지겹겠어. 그러니까 이제 아주 코딩이라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 것 같아, 나는. 네, 교사들한테 그렇구나. 그게 잘못 가르치면은. 그래서 이게 나는 차라리 내버려 둬라. 그냥 그러면 얘가 배울 때 가서 배워가지고 거기서 흥미를 느끼게 하는 애들이 차라리 낫지. 괜히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 머리 버려 놓지 말라고.
예, 그걸 가리킬 교사가 자질이 안 돼 있는데 그 그러니까, 학교가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계획을 세운다면은 지금부터 그런 그 뭐야 선원형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겸비한 우수한 교사들을 양성을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4년이면 할 수 있잖아. 교육 네, 과정이 4년이니까 대학에서. 네, 그래서 그런 컴퓨터 교사, AI 교사 이런 사람들을 먼저 만든 다음에 4년 후에 그거를 학교 교과 과정에 점차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적용을 해 나가면 그러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학도 배우고 프로그래밍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만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컴퓨터 강사들 불러다가 애들 교육시키고 특별 활동 한다고 그 다 망쳐놓는 거야, 오히려. 그렇죠. 지금 제 나이 대 아니면 그 저보다 한 5, 6년 낮은 나이대에 있는 애들은 컴퓨터를 잘 몰라요. 음. 컴퓨터에 그 워드 프로세스 정도 쓰는 수준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걸 한다는 게 되게 암울한 거죠. 근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그 뭔가 이렇게 나가려면은 15년은 이상이 걸려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제는 우리 자녀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게 그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되겠네. 그리고 시대를 잘 뭔가 타야지. 그리고 그 환경이 따라가질 못하니까 그 결국은 이 환경에서 키우는 게 맞나? 뭐 이런 의문까지 계속 들더라고요. 하여튼 참 아쉽네요. 어이, 그, 뭐야, 여기 지금 있는 김우성이나 영남 핵증 그 우리, 같다죠. 예, 두 분은 후보 그래도 모델로 선현형 씩. 지식을 많이 해가지고 다행이긴 하네. 아이, 여기 젊은이들은 아주 운이 좋은 예. 거야, 지금. 예. 그 이미 그런 훈련들을 잘 하고 있어가지고 예전부터 음. 뭐 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그 할 게 없어요. 이런 지식들이 없으면 할 게 그래서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가? 네, 네. 이게 마지막 파트입니다. 시각화라는 환상이라는 이제 파트인데요. 어, 우리가 이제 사고의 힘과 이제 사고의 색채와 이제 깊이를 부여하는 그런 이끌어주는 이미지들을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렌지를 생각하게 된다면 오렌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렌지를 뭐 들어올리거나 맛을 봐야 되거나 해야 되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오렌지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이 대뇌피질로 전달된 이제 전기적 신호는 어딘가에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즉 운동 활동을 억제하는 우리 능력이 이미지 작용과 시각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제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지식과 없는 지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별 역시 이제 시각화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산길에서 미끄러진 자동차와 이제 사고 장면을 떠올려 봤을 때 자동차가 산보다 크기가 작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외웠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호들이 활성화돼서 상호작용을 끝마친 끝에 이제 자동차가 산보다 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결론이 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체들의 상호 크기와 같은 이런 단순한 사실들 같은 경우는 검색되는 것이 아니라 조립되어야 하는 게 맞으며 언어로 접근할 수 있는 지식에서의 경우에서조차 이제 말로 내뱉어질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지식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 음. 요리사가 손님들에게 제대로 조리가 안 된 식재료 꾸러미를 대접할 수가 없는 약간 그런 거에 또 제가 비유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 네. 어유, 예. 마지막 얘기 너무 멋있다. 근데 이게 그 시각화라고 하는 환상, 시각적 형상화라는 표현인데, 음, 여기
박이사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네. 있어. 지금 뭔가 아까 딱 떠올랐는데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그런 것 같아서. 나도 잃어버릴까 보다. 저기, 예. 마지막에 말로 내뱉어질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지식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음. 언어로 접근할 수 있는 지식에서의 경우에서조차도 말로 내뱉어질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지식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이 말 뜻의 좀 상세한 의미가 뭘까요? 아니, 이게 자꾸 내 얘기해서 미안한데, 말로 내뱉어진 상태가 돼야 모델이 나와요. 음. 아, 아, 그거를 칼 포퍼는 객관화된 지식이라고 불렀어. 예. 형체 모델 형 어쨌든 발현돼서 현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바깥으로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 거지. 뇌 안에 있는 심상 상태에서는 그게 접근이 불가능해. 네. 네.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뇌 안에 있는 그 심상들은 음, 밖으로 내뱉어서, 즉 모델링을 안 하면 음, 누가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일어나. 음. 이거 어제 그 이어졌는데요. 어제 모델링 1호 강의를 맵스에서 했는데 결국 모델링을 잘해야 지능이 발달된다는 걸 오늘 또 증명을 했고 지능이 이게 발현돼야 되거든. 모델링이 결국 모델링 해야 지능 발달이 일어나겠네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모델링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니까.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어떤 그리고 그 표현해야지. 기호에 대한 이해는, 그 호모 모델루스 책의 78, 79, 두 페이지, 여기, 음, 77페이지부터,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그 한 두 페이지 정도에 잘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호라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되게 소홀히 하더라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없는 것 같고, 음. 언론정보학과 이런 데서도 이런 걸 잘 안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기자가 내가 기호학의 창시자라고 기사를 썼더라고. 기호학 창시한 적이 없는데. 나만 떠드니까, 기호에 대해서. 아, 유튜브나 방송 이런 데서 나만 떠드니까, 음. 딴 데선 들어본 적이 없거든, 기호학에 대해서. 그러고 보니까 기호가 되게 중요한데 엄청 얘기하고 중요한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이 기호를 어떻게 그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인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럼, 결국 그거 인간의 행동은 기호를 예, 만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동물은 기호를 못 만들어. 인간만 만들어. 음, 그래서 그 기호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든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든 어디 가서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든 뭐를 내가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발표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프로그램을 짜고 그림을 그리고 이래야지만 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기호를 시각화를 하는 거고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거고 그 그거를 어떤 표현하는 지식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시각화를 하는 게 아까 이제 뭐 외측 실상체 얘기를 했지만 음,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있어도 다섯 개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입체적이고 자세하게 객체를 갖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기관은 눈이란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빅데이터 처리할 때도 시각화 훈련을 자꾸 시키는 이유가 네. 고객을 위해서는 고객이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정보를 가장 그 입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기관이 눈이기 때문에 시각화를 해줘야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청각으로 음, 소리를 읽어가지고서는 그 시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5분의 1도 안 되는 정보밖에는 전달이 안 돼요. 소리만 들어갖고는.
그리고 손으로 만진다는 건 더구나 상당히 제한된 정보밖에는 촉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음, 그래서 인간의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시각이 가장 그 자세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력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화를 어디에서나 강조를 하는 거지. 음, 그런 특성을 잘 알면 우리가 어디 가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또 발표할 때 보고서 쓸 때도 그래프 같은 걸 적당히 집어넣고 책에도 그림도 사파를 적당히 집어넣고 해야지 이게 가독성이 높아지지. 그런 게 생략되고 그냥 텍스트만 쫙 넣는다든가 숫자만 딱 넣으면은 그러면 이제 안 읽혀지는 거지. 음, 음, 그러네요. 음,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시각화 훈련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논리에서 나온 거라고 사실은. 음, 똑같은 현상도 그래프로 딱 멋있게 그려주면은 한눈에 탁, 아, 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해가 되잖아. 근데 그걸 음. 말로 설명해봐. 얼마나 오래 걸리나. 저기 한 저기 3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그 영재교육 그의 대부분 그 교육 과목 자체가 그 이미지로 바꾸어서 음, 그 언어 소통 자체를 이미지 언어로 모든 과목이 그 아니 모든 과목이 아니라 이미지 언어 과목으로 모든 과목을 이미지 언어로 이렇게 소통하는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예. 네. 음, 이게 확실하게 잘 전달되고 그 통합적 사고에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왜 이게 받아들이는 거 그때는 그게 몰랐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미지로 받아들일 때 더 확실히 기억되고 그것이 재구조화도 잘 된다는 거죠. 그게 음. 기억 자체 우리 구조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 시각 때문에. 그걸 우리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알아요.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를. 그래서 시청각 교육도 강조를 했던 거고. 근데 이제 나는 거꾸로 또 이 모델링 책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현대 사회에서는 시각과 청각에 의존해 가지고 모든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감각이 편중돼서 오히려 뇌를 망치고 있다. 음, 그러니까 음, 유리한 측면도 있는 거지만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모델링을 잘하려면 정보 습득 채널을 다각화해야 되거든요. 시각과 청각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서비스할 때는 시청각을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안단 말이야, 이제는. 근데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 뇌는 시각과 청각은 잘 발달돼 있지만은 그게 차지하는 그 뇌에서의 활성화 영역은 제한돼 있다고. 그 음, 시각 피질 뒤쪽에 있잖아. 이게 후두엽에. 그리고 청각은 여기 바로 이 저기 측두엽에 여기 붙어 있고 귀에 붙어 있거든. 그거는. 그 고기만 쓰는 거예요. 그럼 뇌가 되게 넓은데 그 뭐야 5분의 2밖에 안 쓰는 게 되잖아. 음, 그러면 뇌가 활성화가 덜 된 상태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효율이 엄청 떨어져요. 입력 효율이. 음, 그래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교육 과정에서 오감을 다 활용하게끔 교육을 시켜라. 촉각도 이용하게 하고. 그러니까 커피집에 가서 테레비에 있는 문자만 읽으면서 커피 마시지 말고 커피의 잔에 이렇게 하트 모양 그린 거를 시각적으로 보면서 그다음에 그 커피의 맛을 입으로 느끼면서 또 손으로 컵의 그 매끈매끈하고 고리진 거 이런 것들을 만지면서 또 커피의 향을 코로 맡으면서 5가지 감각을 총동원해 가지고 커피를 즐기면 커피 맛이 5배가 돼. 음, 그렇게 뇌를 계속 활성화시키라. 그러면은 뇌는 깨어 있어요. 그 음, 왜 저기 커피숍에 애들 앉아가지고 뭐 그 뭐야 소설 쓰는 사람도 그렇고 창작하고 하는 사람들이 커피숍에 가서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과학적 그 상식을 모르고 하는 건데 거기 가면은 향 때문에 이게 코 감각이 살아요. 커피 음, 냄새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장면들,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바깥에 또 유리창 바깥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말이 시각이 또 살아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얘기하는 것 때문에 청각이 살아요. 그리고 내가 타이핑을 하기 때문에 촉각이 살아요. 그러니까 오감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소설을 쓰니까 잘 나오는 거야. 음.
근데 그런 원리를 모르고 스타벅스 때문에 내가 글을 잘 쓰는 줄 착각을 한다고. 음, 어, 오감을 살리면은 뇌가 활성화된다는 게 뇌과학에서 다시 이미 실험으로 증명한 거야. 감각을 음, 하나만 쓰는 것보다 여러 감각을 쓸 때 뇌가 활성화가 돼요. 왜? 뇌가 바빠지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된다는 게. 그럼 그 환경,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기억도 잘 되고 창작 의욕이 막 솟아. 그 환경 자체가 그러면 그 집중력, 어떤 지속성, 그런 어, 것도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 일단 흥미가 일어나니까 어텐션이 되잖아. 그럼 주의를 기울인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집중을 하니까 의식이 더 활성화되면서 창의성도 꼭 발현이 돼. 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딴 데서 그냥 혼자 조용히 한 데서 공부로만 하면 졸잖아. 그냥 자잖아. 좀 있다가. 뇌를 활성화시키게 할 거면 뇌를 피곤하게 만들지. 한 가지 감각에만 의존하니까. 책만 읽으면. 음, 자고 싶으면 책만 읽으면 돼. 아무것도 음악도 틀지 말고. 다 다른 감각 죽여놓고 눈만 혹사시켜봐. 그럼 잠이 금방 와. 음. 더 빨리 자고 싶으면 듣기만 해봐. 아, 그쵸. 무슨 저기 소설 같은 거 읽어주는 거 있잖아. 이북 읽어주는 거. 그거 한번 읽어봐. 30분 이내에 다 자. 뇌가 피곤해서. 한 가지 감각만 쓰니까. 음, 그 원리가 뻔해요. 뇌과학에서 다 한 얘기들이야. 그래서 여기 음, 시각화라는 환상. 이게 이게, 주의할 거지. 이게 예, 근데 시각화가 이게, 좋기는 하지만 이게 편중된 감각을 이용해서 오히려 우리의 의사소통 능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음, 요게 일단 지금 이제 시각화를 하는 게 어쨌든 그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 느끼는 것들도 이제 다 시각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지식과 접근할 수 없는 지식이라는 표현도 이 책에서는 이제 결국 자동차하고 산을 가지고 얘기는 했지만 자동차가 미끄러졌을 때 이제 자동차가 산보다 작다라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가 산보다 작다고 명제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비교하고 유추해서 추론을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냥 음, 크기를 보고 그런 지식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어쨌든 내가 많이 그 추론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그게 아까 얘기한 발현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분류하는 음, 크기도 분류하고 이런 어떤 경험들이 접근할 수 지식은 아까 선언적 지식이지만 요 접근할 수 없는 지식은 내가 어떤 경험에 의해서나 경험이나 아니면 어떤 그거를 보면서 정리된 그런 어떤 지식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두 개의 지식이 이제 엮여서 이제 시각화라고 하는 형상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개가 유추의 능력도 중요하고 무언가가 대상이 뭔지 노드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두 노드들 간의 관계를 추론하고 유추하는 것도 중요하고 음. 이게 지식이네요. 그럴 수 있는 노드 능력이 지능이고. 예,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걸 연결짓는 능력이 지능이고 음, 노드와 노드를 찾는 지식, 그 노드와 노드 사이에 엣지를 연결하는 게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추론과 이런 능력, 발현,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지능이고. 그래프로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그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하나, 삼국지의 요몽이 생각납니다. 처음에, 요, 예, 요몽이. 아, 우나라의 요몽. 나중에 아, 육손 다음에 네네. 한이 됐던, 아니죠? 아무튼 처음에는 지력이 낮았는데 나중에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 무장이었는데 아유, 나중에 우리도 있잖아요. 온달. 바보 온달.
평강공주 만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 훌륭한 그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하여튼 지능과 지식에 대한 표현을 오늘 결국 그래프의 형상, 그걸 시각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래프를 시각적 형상화라고 한다면 그 노드와 노드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노드와 노드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 지식도 중요하고 그리고 연결 짓는 능력이 이제 지능이니까 그걸 계속 발현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발현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기호를 통해서. 어쩌면 아, 우리가 확실히 돼야지 서로 연결점을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게 서로 정확하게 그 노드와 노드의 속성을 명확히 알아야지 연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개 그러면 다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어쨌든 박 이사가 지금 이제 정의해서 음, 지금 정의한 지능에 대한 정의를 가진 에, 사람은 지금 박 이사가 그 뽑을 때 그런 사람은 거기 회사 가면 일을 잘할 것 같아요? 그 지능은? 근데 아니 그럼요. 그 일단은 지능이 있는 사람들 왜냐면 회사의 일은 그 정해져 있는 어떤 엣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부가가치는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고객이 맨날 원하는 거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그 부가가치가 낮고 새로운 어떤 고객이 원하는 그 선을 계속 발현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거예요. 근데 그렇- 그 발현하는 능력이 그 열심히 뭔가 보고 노력하고 학습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발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가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지능이라고 할 때 이런 지능 진단은 어떻게 진단을 한다면 어떤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우리 한 소장님 전공 아니세요? 뭐야, 요즘 지능 진단 계속 고민하고 있어갖고 그거 후에서 그 필요한 지능 진단. 예, 아니 저는요, 저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저기 어떤 그 노드들을 막 갖다 놓고 얘를 구조적으로 그 재구성해라. 해결이네. 예, 재구성해라. 이 지식들을 막 갖다 놓고 단어들을 막 갖다 놓고 음, 얘네들의 관계를 그래프로 재구성해라. 어, 되게 어렵거든요. 관계까지 써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확장성인 것 같아요. 음, 음. 그게 시각적 형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것도 괜찮아. 마인드맵 글이라고. 예, 그렇죠. 그렇게. 음, 마인드맵 그리. 단어들을 그냥 무작위로다가 예, 한 100개 주고 예, 그렇죠. 이것들을 가지고 마인드맵을 그려봐라. 그렇죠. 그러면 그 구조화 능력이 다 드러나. 위계가 보이니까. 음. 나는 이게 그 정도는 되진 않는데 이 책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 발표하는 거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오늘은 계층 구조에 대한 문제를 내서 그걸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 이 책 진단한다면 그게 지능이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게 계층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그게 굉장한 창의성 아니겠어요? 설명 가능하면요. 그 예. 엣지가. 예. 아니,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내 그 모델링 능력 테스트
시험 문제 그거 데이터베이스 어디에 있는 거야? 그 유클리드 어디에 서버에 있는데 아, 모델링 그건 모델링 테스트 진단이 있어요? 있어요. 그걸 있어요. 그 저기 뭐야 낸시라고 그 박사과정 논문으로 써가지고 음.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내 그 연구실에서 돌렸었어. 와, 그래서 맞아요.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학기 초에 그 진단 테스트를 한번 받아. 그럼 이제 어, 여러 개 그게 그 IQ 테스트처럼 그 어, 디멘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것들을 각자 점수를 따로따로 내줘. 음, 그러면은 총점이 얼마가 나와. 그런 음, 다음에 학기 말에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과목이나 시스템 분석 설계를 듣고 난 다음에 얘들이 얼마나 그 모델링 능력이 바뀌었는가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학기 말에 또 한번 시험을 봐. 그거를. 그래서 어, 그거를 제출하면은 5점을 가산점을 줘요. 두 점수를 다 임프루브가 많이 되는 아이들은. 음, 그런 식으로 그걸 활용을 했었거든. 근데 그게 음, 유클리드 소프트 서버 어딘가에서 지금 썩고 있어. 그거 아, 좀 그 찾아봐. 어딘가 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그 오소진 교수님이 예, 그 뭔가 그걸 세트를 갖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거 그러게요. 그거 그 측정도 뭐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은 그 웹 네. 프로그램은 오서진이 가지고 있는데 아, 테이블. 테이블 그 값들을 그 수백 명이 봤거든. 그 테스트를. 네네. 그 데이터가 거기에 그 테이블에 있다고. MySQL로 돼 있을 거야, 아마.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거. 그럼 초기 데이터가 어떻게 데이터화 해가지고 받으신 건 있으신가요, 혹시? 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 어, 서버에만 있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마이그레이트 해줬거든? 그 유클리드 서버에다가. 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네, 한번 한번 찾아봐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업데이트해서 다시 살리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예. 찾아볼게요. 좋네요. 여기 뭐, 실험 당하고 싶네. 모델링 테스트. 아니, 우리 한 교수님, 아니, 한 소장님께서 그쪽에 하고 계시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어제 뭐 이제 마지막 저기 하면서 그 이제 그 교수님